오늘은 홍누몽 완전 정복 6번째 이야기로 성친별장과 귀비의 눈물입니다. 가원춘이 귀비가 된 기념으로 대관원의 성친전이 준공되었는데 고상하고 장엄한 건물은 물론 정원과 아름다운 연못 등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화려했습니다. 이 전당의 각 건물이나 길, 연못이나 정원마다 그 이름과 찬송하는 글을 써붙일 일이 남아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빌려야 할 판이라 가정은 각지에서 온 풍류객들을 데리고 집 구경을 나섰습니다. 손님들이 온다는 소리에 도망을 가려던 보옥도 붙잡혀 이 자리에 함께 끌려 다녀야 했는데 정문은 5간으로 지붕을 구부려 얹었고 난간과 문틀에는 최신 조각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담한 취산이 앞을 막았는데 안팎을 구분하는 아담한 경계선이 곡선을 이루었고 그곳에 하얀 옥돌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산을 쌓았습니다. 그래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지를 않지요. 가정이 저 돌에 적합한 이름이 없겠냐고 물었는데 금장이니 세양론이 소종남이니 하는 말들이 나왔지만 가정으로서는 이들의 아첨이 구미에 안 당겨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보옥이 생각해도 그런 이름들은 터무니없었는데 그때 가정이 보옥에게 이름을 한번 붙여보라고 했고 보옥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옛사람의 말에 새로운 것은 옛것만 같지 못하고 옛날 새긴 것은 새로 새긴 것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말하자면 경치의 중심이 되는 산도 아니며 또 경치의 주요한 장소도 아닙니다. 그저 아주 큰 경치의 초입 정도이므로 곡경통유철하는 예시에 한 구절 정도로 해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듣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며 칭찬을 했다. 그러나 가정은 이 아이가 아직 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나를 알면 10가지로 써먹으려는 생각뿐이라며 이름은 나중에 차차 결정하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곳을 지나자 숲속으로 개울물이 흐르는 곳에 정각이 있어 이번엔 이곳의 이름을 지어보자고 하는데 이견이라는 말이 나오자 이번에는 가정이 아는 체를 했습니다. 이견도 좋지만 이 정자는 물 위에 서 있으니까 거기 맞도록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고양수 공이 물이 쏜살같이 흘러 두 산 사이로 나온다라고 했던 그 사자를 빌리고 싶습니다만 이 말을 얼른 받아 곧바로 아부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거 좋군요. 사옥이라 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또 보옥을 돌아보며 물었다. 내 생각은 어떠냐? 고양공이 양천에 사자를 쓴 것은 적절한 표현이었지만 그런 옛사람들의 글귀만 본받으려 하지 말고 신선하고도 새로운 말을 찾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속으로 놀라면서도 겉으로는 허허 웃었다. 여러분, 제 자식의 말을 들었습니까? 아까는 옛것을 따르라더니 이번엔 새것을 취하라는군요. 그러면서 보옥에게 물었다. 그래, 우리는 고풍을 따르려 했다는데 너는 새 것이라니 내가 말하는 새로운 것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제 생각엔 사옥보다는 신방이라고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가정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은 과연 재주가 보통 아니라고 혀를 내둘렀다. 한참 만에 입을 연 가정이 이번에는 칠원절구를 지어보라고 시켰다. 그래, 편액은 두 자라 쉬운 법이지. 그렇다면 7원의 대련을 한번 지어보아라. 보옥이 정자 위에 올라가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읊었다. 두개 들어선 버들가지는 휘들어져 푸르른데 양 언덕의 핀 꽃들은 하나가 되어 향을 피우네. 가정은 내심 탄복을 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입에 옥을 물고 나온 아이답게 천부적 소질이 있다는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나절을 정원과 건물, 나무, 돌의 이름들을 지으며 소일했는데 가는 곳마다 보옥의 천재적 창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하얀 집이 있고 대나무 밭이 있는 집에 이르러서 또 이름 짓기가 시작되었다. 이 집 창 앞에선 고요한 밤에 그리기가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때자 기수유풍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휴원아적과 같은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역시 마지막 결론은 보옥에게로 미루어졌다. 이놈이 저는 하나도 짓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다 지어놓으면 마지막에 가서 악평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러니 이놈을 자꾸 추켜 세우지 말아요. 가정이 웃으며 말하자 보옥이 이렇게 말했다. 이름 다 옳지 않습니다. 이곳은 귀비가 맨 먼저 행차하시는 곳입니다. 우선 만승천자를 찬양해야지요. 그리고 네 글자의 편액을 하기로 한다면
이미 고인이 지어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기수도 휴원도 고인이 붙인 이름 아니더냐? 그래도 그건 너무 진부합니다. 차라리 유복래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대나무 밭에 봉황이 내방한다는 뜻으로요. 그리고 아무리 귀비라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옛 친구라는 뜻의 유붕이 자원방래라는 이중적인 뜻도 들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과연 비범하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은 아직도 흡족하지 않았다. 이놈이 이거 바늘 구멍으로 세상을 엿보는 재주가 있구나. 그러면 대련도 하나 지어보아라. 옥돌에 차를 다리니 항상 푸른 연기 나고 창이 밝아 바둑을 둔 뒤에도 손이 시원하네. 일행은 계속 곳곳을 돌아다니며 이름을 짓고 있었는데 얼마나 넓은지 끝이 없었지만 곳곳에서 보옥의 재주는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가우촌에게 보냈던 하인이 돌아와 이야기를 전해 이름 짓는 일은 내일로 미루기로 했는데 모두들 이름 짓기에 지쳐 있어 어디서 무얼 좀 먹었으면 싶은 눈치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을 넘자 큰 길이 나와서 곧바로 본관 서재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실로 놀라운 구조라는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보옥은 가정의 명을 듣고 방을 나왔습니다. 보옥이 큰 사랑에서 나오자 하인들이 몰려와 한턱을 내라고 아우성인데 대감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칭찬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객을 젖히고 장원 급제한 것보다 더 날리셨으니 한턱 내라는 하인들의 말에 보옥은 기분이 덩달아 좋아졌는데 하인들은 보옥의 품성을 익히 알아 그의 물건들을 모두 털어가게 됩니다. 수빈이 차를 나르다가 이 모습을 보고 도련님 또 그놈들한테 배물을 빼앗겼군요. 하며 나무랐다. 수빈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대옥이 와서 본즉 정말 보옥은 이것저것 빼앗긴 나머지 수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대옥이 한마디 쏘아붙였다. 내가 선물한 염단까지 죄다 줘버렸으니 앞으론 아무것도 받을 생각 말아요. 화가 난 대옥이가 보옥에게 주려고 만들고 있던 향주머니까지 꺼내서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렸다. 그걸 왜 줬겠어? 그건 여기 있잖아. 보옥이 앞서풀 풀어의 치녀목에 매달고 있던 또 다른 염낭을 보여주었다. 대옥은 그제야 자기가 만들어준 염낭이 있는 것을 보고 해벌쭉하게 웃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친절했다가는 토라지고 토라졌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여자의 마음을 보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보옥이 잘라버린 향주머니를 주어서 다시 만들어달라고 졸랐다. 보옥이 사정하는 모습을 본 대옥은 자기 마음이 내키면 그때 가서 해주겠노라 대답하고는 살쭉 웃었다. 보옥과 대옥은 왕씨 부인의 방으로 놀러가는데 그곳에는 보차도 와 있었고 귀비를 맞이할 준비로 영국부의 여자 창극단을 조직하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창극에 필요한 선생을 모셔오고 12명의 창극 단원들과 함께 창극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도 사왔는데 이화원을 연습장 삼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문박 문희암이라는 암자의 묘옥이라는 여승이 있는데 실력이 특출하지만 왕가나 부잣집 잔치 같은 데는 안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집들은 돈이나 권세를 믿고 사람을 깔보는 습성이 있어 싫다는 것으로 왕씨 부인이 그만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하자 창극단장이 될 임지효의 아내는 그렇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길이를 택하여 귀비의 성친 날짜를 상주했는데 다음해 정월 대보름날로 일정이 잡혔고 그날이 오자 공부 태감은 오가는 도로를 청소하고 경비 태감은 요소요소에 경비병을 배치했습니다. 왕비 전하께서 납십니다. 가비의 행렬에는 앞뒤로 의장대와 앞대가 따랐다. 그러나 가비는 어교 안에서 밖을 보고 탄식했다. 얼마 동안 떠나있던 집이 이렇듯 변해버린 것이다. 단 한 번뿐인 어가 행차를 위해 너무 많은 돈과 공력을 쏟아부은 것이 안타까웠다. 원춘이 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곳에서 대부인의 손에서 자랐고 보옥이 어릴 때는 글 공부도 가르쳐 주던 곳이다. 그러한 기억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집이 이렇듯 변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친 가정은 보옥을 늘 나무랬지만 대관원 낙성 때 글 짓는 솜씨를 보고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가비가 아끼던 동생이 지은 이름이라면 흡족해할 것 같아 보옥이 지은 글들로 편액을 만들었습니다.
가비는 이 편액들을 보며 자기 소견을 피력했는데 정전의 편액은 왜 없느냐 묻자 정전이라 감히 외신들이 이름을 지을 수 없었다는 답을 듣고 자기를 윗사람으로 대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마음대로 만날 수도 이야기할 수도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이 과연 행복이며 출세일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는데 방 안에 들어와 가비는 노마님 형씨 부인 앞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비는 보옥의 학문이 그토록 진보하였다니 그 더욱 반가운 일이라며 보옥과 대옥, 보차 등에게 위로의 말을 했다. 사람이 큰 뜻을 품고 공부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녀는 특히 보옥을 끌어안고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많이 컸다 하고 반기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었다. 업어 키운 정을 잊지 못한 것이다. 가비는 고운사이라는 정전 이름을 썼는데 황제의 은혜를 되돌아보고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이며 자기를 길러준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련으로는 천지가 큰 자비를 베풀매 창생들이 감격해 맞이 않고 고금에 걸쳐 선정 베풀매 구주만국이 은혜를 잇도다. 이렇게 쓰고 난 뒤 보옥이 지은 것 중 몇 군데의 이름을 고쳐서 써주었다. 그러고는 곧 칠원절구 한 수를 지었다. 가비의 글 솜씨에 모두 입을 다물 줄 몰랐다. 글씨도 그렇지만 이미 온 천하를 다스릴 왕비답게 그 품은 뜻 또한 일개 아녀자를 벗어나서 웅장했다. 이어서 가비의 제안으로 사람들은 시집기 내기를 하는데 보옥은 대옥이 대신 써준 시를 제출하여 가비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이어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작은 연회가 베풀어졌고 배우들에게는 위로 상급이 내려졌고 연극과 연회가 다 끝나자 가비는 절에 들러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다음 예의 태감이 하사품의 목록을 가져와 귀비에 올렸고 왕씨 부인과 여러 형제 자매는 물론이고 하인들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하사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미축 시 정삼각이옵니다. 환궁할 시각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가비는 짧은 시간이 아쉬웠다. 모처럼 만난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마음 놓고 지낼 수도 없는 것이 왕비의 신분이었다. 내년에 또 폐하의 허락을 받아 올 테니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부디 몸조심들 하십시오. 가족 면회는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정해져 있으니 그때 또 만나요. 그러면서 다음 올 때는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느라 애쓰지 말고 조촐하게 해도 된다는 말을 신신당부했다. 가비가 환궁한 뒤 대관원은 청소하는 데만도 사흘이나 걸렸고 보옥은 큰 잔치 뒤라 심심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수빈이 설을 쇠러 아침 일찍 집으로 가서 더욱 갑갑했습니다. 보옥은 창극을 보다 슬그머니 빠져나와 지난번 보았던 서재가 생각나 그리로 발길을 옮겼는데 서재에 도착한 보옥은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움직이는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눈을 좀 더 가까이 대고 보니 안에서 무언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끄크 흐느끼는 소리도 들리는 듯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가만히 보니 남녀가 서로 껴안고 뒹구는 장면이었다. 둘 다 아랫도리를 벗고 앞가슴을 풀어헤친 상태였다. 그렇다면 그 미인도는 정말 살아있는 그림이란 말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보옥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들이닥친 침입자에 놀란 두 사람은 황급히 일어나 숨기에 바빴는데 보옥은 하인 명인이 하녀를 데리고 노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이 일을 대감님한테 고할 것이라고 하자 명인은 그것만은 안 된다며 목숨이라도 내놓겠다고 하고 하녀도 보옥의 허벅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달아나는 계집에 저통이 덜렁대는 것을 보던 보옥은 명인에게 물었다. 여자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모르옵니다. 이름도 모르고 그 짓을 했단 말이냐? 몇 살인데? 한 연함은 살 되었겠지요. 이놈 봐라.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여자애와 어울려 놀다니. 보옥은 명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수빈의 집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하고 명인은 이제 살았다 싶었던지 보옥을 데리고 수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빈의 집은 귀한 손님이 왔는데 대접해야 할 것도 변변찮아 발칵 뒤집혔으며 대부인께서 이 일을 알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보옥은 생전 처음으로 잣을 까먹었고 놀러왔던 수빈의 친척 처녀애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는데 수빈이 다른 사람의 이목이 있어서 그런다며 가마를 불러 보옥을 태워보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수비는 낮에 있었던 일을 숨기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가 온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꾸며댔습니다. 아까 걔들은 누구야? 보옥은 빨간 옷을 입은 여자애들에 대해 물었다. 사촌들이에요. 수비는 여자만 보면 관심을 보이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남자란 모름지기 학문에 뜻을 두어야지 계집 애들만 보면 침을 질질 흘리게 되면 인생 끝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잔소리를 못 들을 것이라 했다. 자기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시집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이 집하고의 계약도 끝났대요. 어려울 때 돈 몇 푼 받고 이 집에 팔려서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어 다시 돈을 받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다시 계약을 하면 이전의 헐값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옥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는데 보옥이 무슨 돈이 있냐는 말에 보옥은 모든 일이 할머니 손에 달렸고 그 할머니는 자기 손바닥 안에 있으니 걱정을 말라고 했습니다. 홍루몽 완전 정복 7번째 이야기 대관원의 영화로 이어집니다.